그 주름진 얼굴에 키스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매일 소주 한 병씩 완샷하고 시작했다고. 하지만 정말 식은 죽 먹기로 그 여자가 잘 속아줬어. 고맙게도. 그 여자 재산 7억이랑 아파트. 이제 다 우리 거야. 오빠,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그 늙은 여자가 진짜 오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나 봐. 우습지 않아, 그 나이에. 세상에 67세에 11살이나 어린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지가 다시 젊어진 줄 아나 봐. 참 눈치도 없지. 그 여자 손만 잡아줘도 떨던 꼴이라니. 정말 토 나올 것 같아. 억지로 참았어. 밤마다 여보, 사랑해요. 할 때 오빠 표정 상상이 간다. 남편 잃고 12년 외롭게 살더니 완전히 굶주린 고양이 같았어. 늙어도 여잔 여자인가 봐. 인생 30년 교단에만 있어서 그런지 사람 볼 줄 모르나 봐. 특히 남자 보는 눈은 영광이네. 오빠, 계약서에 사인할 때 손 떨던 거 봤어? 집이 날아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태우가 연기 잘했지. 당신은 내 인생의 선물이에요 할 때 이 여자가 그걸 믿고 울먹이는 거 봤니? 감동했다니까.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모두 정신 차려. 내일 명예 이전 끝나면 바로 떠나는 거야. 이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이 여자로 당분간 쉬자. 제주도 가서 신나게 놀고 먹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윤수연입니다. 올해 67세로 30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평범한 여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황당한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어리석었지만 부디 욕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처럼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사람이나 외로움의 사람이 그리운 노년에는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판단력과 사람을 보는 눈을 가르쳐 왔는데 정작 저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2024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가 은퇴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그날도 저는 베란다에 핀 봄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3월의 따스한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오며 제 작은 아파트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윤수연 선생님 댁 맞습니까? 저는 제자 강태호라고 합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태우. 26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이름이었어요.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아이.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옛 제자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태우구나.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보니 감회가 새롭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매일 늙어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자의 말이 반가웠어요. 태우를 거실로 안내하며 그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1998년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학교 폭력과 가출로 퇴학 위기에 처해 있었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방황했던 그 아이를 제가 따로 불러 상담하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지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이제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태우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주식회사 세빛 대표이사 강태우. 그는 자신이 IT 보안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했다고 말했어요.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태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정말 기쁘다. 그날 저녁 태우는 제가 좋아하는 한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 후 열심히 공부해 어떻게 IT 분야에 뛰어들었는지, 어떻게 작은 회사를 키워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태우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중 그 순간이 가장 보람찬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퇴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7년 정도 됐구나. 평범하게 혼자 지내고 있어. 글도 좀 쓰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태우의 질문에 제 생활을 설명하는데 무심코 혼자라는 말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잠시 빛났던 것 같았어요. 그땐 아무 생각 없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걸까요? 저는 30년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철옹성 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거든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남편은 1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55세, 아직 교직에 있었기에 슬픔을 추스르고 일에 더 집중했어요.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크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교사였고 시부모님이 부유하셔서 남겨준 재산이 꽤 많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30년 교직 생활 끝에 받은 퇴직금 3억과 우리가 함께 모은 저축, 그리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과 강남 아파트까지. 저는 남편이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10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취업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죠.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지만 11시간의 시차와 바쁜 일상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지내시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걱정 말거라, 엄마는 건강해. 너희 생활에나 신경 쓰려. 늘 이런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항상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니 때로는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동네 산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오후에는 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가끔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집에 혼자 돌아와 TV 소리를 배경으로 저녁을 먹는 저 자신이 쓸쓸해 보였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은퇴하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도 미국 가서 살고 적적하진 않으세요? 가끔 옛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특히 제가 특별히 아꼈던 제자 중 하나가 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유명 방송국의 PD가 되어 가끔 저를 찾아와 식사를 대접하곤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그 도움이 없었다면 전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지훈이의 이런 말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찾아온 태우는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그는 종종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맛있는 식사에 초대했어요.
때로는 공연이나 전시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선생님. 태우의 진심 어린 관심은 제 공허했던 일상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태우는 자신의 어머니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홍명자 씨는 78세로 태우가 어릴 때부터 홀로 아들을 키워온 분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선생님 얘기를 들으시고는 꼭 뵙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신 은인이라고. 태우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대되었거든요. 특히 태우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주말 태우는 어머니와 함께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홍명자 씨는 나이에 비해 정정한 모습으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윤 선생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태우가 선생님 덕분에 사람 구실을 하게 됐다고 늘 말했어요. 홍명자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세 사람이 함께한 그날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태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방황하던 모습, 그리고 어떻게 그가 변화했는지. 우리는 웃음과 감동이 섞인 시간을 보냈어요. 선생님, 우리 태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태우가 선생님을 정말 존경해요. 홍명자 씨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의 바른 인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후 태우가 저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할 때마다 저는 그것이 순수한 제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태우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저희 일상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미술관에 가거나 음악회를 관람했고, 때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4월의 어느 날, 태우는 저를 경치가 멋있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우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한 마음에 그를 바라봤어요. 사실 제가 선생님을 단순한 은사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의 고백에 저는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6세의 제자가 67세의 은사에게 마음이 있다니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태우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는 내 선생님이고 나이도 11살이나 많아. 선생님, 나이는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선생님과 함께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지 아세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날 이후로 태우는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침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문자와 함께 꽃 배달이 오기도 했고, 주말이면 어디론가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될까? 저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67세의 여자에게 11살이나 어린 남자가 진심으로 마음을 준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태우가 보내는 메시지를 읽을 때면 가슴이 떨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 밤하늘의 별들도 당신만큼 빛나지는 않아요. 이런 달콤한 말들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수연 씨, 당신의 눈빛이 내 하루를 밝게 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 행복감이죠. 태우의 말에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이 따뜻함은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5월 중순 태우는 저를 양평의 조용한 펜션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단순한 여행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짐을 꾸렸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실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바닥에는 장미꽃이 피 깔려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우야, 이건. 그는 아무 말 없이 와인 두 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며 인생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달이 높이 떠올랐을 때 태우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멈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수연 씨.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혜, 당신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가 정말 나 같은 나이 든 여자와 현실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수연 씨.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앞으로 평생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주세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닐까?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하지만 태우의 진심 어린 눈빛이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어요. 그래, 함께하고 싶어.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저는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태우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1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태우의 부드러운 손길은 제 몸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깨워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촛불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춤추는 동안 저는 다시 젊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강한 팔에 안겨 저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았어요. 우리의 숨소리와 속삭임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태우가 제 이마에 입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 순간처럼 아름다울 거예요.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 바라본 창밖의 별빛이 어찌나 찬란하던지 67세에 느낀 이 행복이 꿈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들리는 태우의 숨소리는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나 행복해도 될까?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모든 망설임을 버리고 그와의 새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태우의 프로포즈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결정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겨우 몇 달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요? 게다가 엄마보다 11살이나 어린 제자라니 말도 안 돼요. 예상대로 아들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태우는 정말 진심이야.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도 했단다. 엄마, 제가 한국에 가서 그 사람 좀 만나봐야겠어요. 이건 너무 성급해요. 결국 아들 준호는 6월 초에 미국에서 휴가를 내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태우를 만나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고 저는 그것에 동의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는 태우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태우 씨는 왜 하필 제 어머니인가요? 솔직히 11살이나 연상인 분과 결혼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는 윤 선생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우의 대답은 진솔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도 점차 태우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만약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리신다면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준호의 마지막 경고에 태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저희는 7월 첫째 주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태우의 어머니와 몇몇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아들 부부가 참석한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선생님을 우리 가족으로 모시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 태우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결혼식 후 태우의 어머니 홍명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며느리를 맞이한 것처럼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 태우는 장미꽃 잎으로 침대를 장식하고 샴페인을 준비해 두었어요. 저는 67세의 나이에 소녀처럼 설렜습니다. 여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최고예요. 태우의 속삭임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1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정말 다정했어요. 마치 제가 20대 젊은 여자인 것처럼 대해 주었죠. 수연 씨,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사랑해 드릴게요. 결혼 후 처음 몇 주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태우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침대로 가져다 주었고, 때로는 욕조에 장미향 입욕제를 풀어 제게 휴식을 선물했습니다. 밤이면 함께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미래를 그렸죠. 여보,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여생을 이렇게 당신 곁에서 보낼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태우는 침대에서도 제 마음과 몸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정열적으로. 그의 품에 안기면 나이도 외로움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런 행복이 나에게도 올 줄이야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게는 선물이에요. 당신이 있어 내 삶이 완성됐어요. 태우의 달콤한 속삭임에 저는 모든 의심과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제 인생 황혼기에 이런 깊은 사랑을 만나다니 너무나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8월 중순 달콤한 신혼이 한창일 때 태우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세요. 어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혹시 어머니도 함께 살면 어떨까요? 당신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태우의 눈에는 걱정과 효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효자인 모습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요. 어머님 모셔오세요. 내가 잘 모실게요. 홍명자 씨가 이사 온 날, 그녀는 제게 비싼 보석 브로치를 선물했어요. 며느님, 이건 내 어머니가 주신 건데 이제 며느님에게 드려요. 우리 태우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내가 꿈꿔왔던 며느리예요. 그녀의 따뜻한 말과 눈물에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아 행복했어요. 홍명자 씨는 함께 살면서도 우리 부부의 시간을 존중해 주었고, 종종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명자 씨가 이사 온 지 2주 후 태우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침대에서 저를 달콤하게 안은 채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제가 말 못한 여동생이 있어요. 소연이라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남자 문제로 갑자기 돌아왔는데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대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도 괜찮을까요? 여동생이 있었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잖아. 태우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소연이와는 오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다투기도 했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화해했거든요. 당신 만나고 행복해지니까 가족들과도 화해하고 싶더라고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홍명자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며느님, 소연이는 좀 철이 없지만 착한 아이예요. 당신 같은 어른이 옆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9월 초 태우의 여동생이라는 32세 이소현도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소현은 처음에는 수줍어하는 듯 했지만 곧 활기찬 모습으로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고 종종 여자들끼리의 비밀이라며 쇼핑도 함께 다녔습니다. 언니, 오빠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빠 웃는 모습 처음 봤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모두 다.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태우와의 달콤한 사랑, 자상한 시어머니, 친구 같은 시누이. 모든 것이 꿈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밤마다 제가 잠든 후 거실에 모여 앉아 제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지 논의했다는 것도, 소현이 태우의 여동생이 아니라 연인이라는 것도, 홍명자가 교활한 사기꾼이라는 것도. 결혼 후 한 달 정도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새로운 가족들과의 생활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8월 중순부터 태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30년간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온 저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사업 파트너와 미팅이 있어서. 점점 이런 말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사업가라 이해했지만 밤 11시,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런 날이면 태우에게서 희미한 술 냄새가 났고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태우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여보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라는 말로 끝내곤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9월 초 태우는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사실 좀 어려운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투자했던 회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1억 정도만 단기로 투자해 주시면 3개월 안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1억이라니.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갑작스럽죠. 하지만 당신 전 남편 유산으로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중 일부만 잠시 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태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퇴직금 3억과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반 4억, 총 7억 정도였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부유하셨고 그들이 남긴 강남 아파트와 경기도 땅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우야, 그건 내 노후를 위한 돈이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 그날 밤 홍명자 씨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님, 우리 태우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들었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나이 들어 모아둔 돈이 없어서. 태우가 어렸을 때부터 늘 책임감이 강했어요. 꼭 돈을 갚을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요. 홍명자 씨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태우와 함께 은행에 가서 1억을 그의 사업 계좌로 이체했어요. 그 후 저는 집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우의 어머니와 소현이 거실에서 대화할 때면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말을 멈추곤 했어요. 소현은 이전처럼 친근하게 언니라고 부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점점 집에서 제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거실은 홍명자 씨의 공간이 되었고 주방은 소현이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제 허락 없이 냉장고를 정리하고 찬장의 물건들을 바꿔놓았어요. 어머님, 제 화분들을 어디에 두셨나요? 어느 날 베란다에 있던 제 화분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 죽어가는 화분들 버렸어요.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을 주더라고요. 대신 새 화분을 사왔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화분들은 3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받은 선물이었고 정성껏 갖고 온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소중히 여기던. 며느님,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려는 거예요. 홍명자 씨의 말에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파트였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소현은 거실 소파에 누워 발을 올리고 TV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를 마루에 흘려도 치우지 않았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오랫동안 모아온 도자기 인형 하나가 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청소하다가 실수로 쳤어요. 미안해요, 언니. 근데 그런 촌스러운 인형들 이제 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집이 너무 구닥다리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하며 모았던 추억들이었는데 10월이 되자 태우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았어요. 이번엔 정말 안전한 부동산 투자예요. 당신 퇴직금의 일부만 투자하면 1년 안에 30% 수익이 예상돼요. 태우야, 지난번 1억은 어떻게 됐어? 3개월이 지났는데. 아, 그건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하지만 이번 투자는 정말 확실해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태우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퇴직금 중 2억을 더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틀 후 우연히 태우의 핸드폰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현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퇴직금도 확보했고, 이제 집만 남았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우가 갑자기 들어와 핸드폰을 가져가 버렸어요. 전화 왔었어요? 아니, 그냥 시간을 보려고 했어. 태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하셨대요. 11월, 태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는 양평에 좋은 전원주택이 나왔는데 한번 보러 갈까요? 이사, 하지만 난 이 집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곳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양평의 집은 확실히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정원, 맑은 공기, 한적한 분위기.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격이 얼마인데? 7억 정도요. 하지만 당신 아파트가 15억은 할 테니 차익이 상당할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노후도 더 풍족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이건 너무 큰 결정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우는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어요. 왜 항상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난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날 밤 소현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언니 좋으라고 한 건데, 오빠는 언니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었대요. 다음 날 아침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투자했다는 돈의 행방, 양평집으로의 이사 압박, 집안에서의 미묘한 변화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좀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태우와의 결혼, 투자 문제, 이사 압박까지. 엄마, 그 사람들 정말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아니, 괜찮아. 너 일 먼저 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 지훈 형한테 연락해서 제가 서울에 갈 때까지 엄마 상황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할게요. 일 빨리 끝내고 바로 갈게요. 그래, 고마워.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준호에게 연락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아, 사실은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내 가족 일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 그래도 지훈은 항상 저를 존경해왔고 믿을 수 있는 제자였어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물론이죠. 선생님 내일 점심에 뵐까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 지훈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좀 더 명확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우에게는 이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약속대로 지훈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그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태우와 처음 만난 상황부터 결혼, 투자 문제, 그리고 최근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지훈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메모를 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 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하던 그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상한 상황 같습니다. 특히 투자, 문제와 집을 팔자는 제안은 매우 의심스러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태우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난 바보 같은 노인일까?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바보가 아니세요. 태우 씨 같은 사람들은 감정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는 전문가일 수 있어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어떻게?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 그쪽으로 인맥이 있어요. 태우 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조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과 헤어진 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걱정을 털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제 오해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우가 정말 진심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태우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옛 제자를 만났어. 지훈이라고 TV 방송국에서 일하는 아이야. 방송국. 무슨 얘기를 했죠? 태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안부나 물었지. 왜 그렇게 궁금해하니? 태우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녁 준비됐어요. 들어오세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우의 반응이 이상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우는 갑작스러운 출장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틀 정도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해서요. 그래, 갑자기. 네.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없는 동안 양평집 계약서를 검토해 보세요. 테이블 위에 두었으니까요. 제가 돌아오면 바로 계약하고 싶어요. 태우가 떠난 후 저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계약금 중 일부를 태우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었고 새 집의 명의는 태우와 그의 어머니까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태우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 저는 더 많은 정보를 끌어내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계약서를 확인했어. 내 이름이 어디에도 없어. 태우가 날 속이고 있었던 거야. 선생님, 저도 태우 씨에 대해 알아본 것이 있어요. 그는 실제로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리고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도 속인 전과가 있어요. 결혼 사기범이에요. 선생님, 제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태우의 부드러운 눈빛, 달콤한 말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선생님, 지금 바로 그 집에서 나오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급히 짐을 싸려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실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우의 어머니와 소연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양평집 계약은 태우 오빠 이름으로 했고, 아파트 매각금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늙은 여자는 곧 한 푼도 없는 신세가 될 거예요. 소현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태우가 그 여자한테 연기 잘했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런 말에 넘어가다니. 정말 바보 같은 여자야. 맞아요. 아직도 태우 오빠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제주도 가면 돈도 있고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구세요? 소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홍명자 씨와 소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연 씨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예요? 홍명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충분히 오래 있었어요. 당신들의 모든 계획을 들었어요. 소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뭐 어쩔 건데요? 할머니, 증거도 없잖아요. 태우 오빠랑 결혼했으니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 당연하고. 소현아, 홍명자 씨가 소현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달콤한 미소를 지었어요. 주연 씨,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는 그저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태우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거짓말 그만해요. 저는 이미 은행에 다녀왔어요. 제 돈이 태우 계좌로 빠져나간 걸 확인했습니다. 홍명자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았으니 어쩔 건가요? 우리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태우는 당신의 남편이고 모든 서류에 당신이 직접 서명했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대화 모두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실 녹음은 했지만 경찰에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소현이 갑자기 성난 표정으로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할머니가 당장 그거 내놔. 소현이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지켰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잠시 얼어붙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태우야, 이제 연기는 그만해. 모든 걸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도. 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게 연기였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쉽게 넘어올 줄 몰랐네요. 제자님, 한마디에 모든 걸 내주실 줄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잘못이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만 제가 필요한 건 돈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선생님처럼 외롭고 돈 많은 노인은 저에게 완벽한 표적이죠. 태우의 잔인한 말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어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이제 어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해보세요.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결혼한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태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짐 챙겨. 발각됐으니 당장 나가자. 태우가 소현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침 도착한 지훈이 인터폰을 눌렀고 모니터에 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강태우 씨, 당신은 이미 여러 건의 결혼 사기 전과가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태우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소현과 눈을 마주치더니 갑자기 달려나갔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들에게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훈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모든 긴장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지훈이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지훈과 제 아들 준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미국에서 날아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정신이 드세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제 목소리는 쉰 소리로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의사는 제가 심한 스트레스와 쇼크로 일시적인 기절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간 병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태우와의 첫 만남, 그의 달콤한 고백, 결혼, 그리고 그가 내뱉은 잔인한 말들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정작 사람 보는 눈은 없었구나. 자책감과 수치심이 저를 덮쳤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외로움 때문에 그런 유치한 사랑 노름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오후 지훈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우와 그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고 비슷한 수법으로 속인 다른 피해자들도 5명이나 더 찾았어요. 그래? 나 같은 바보가 또 있었구나. 선생님, 절대 바보 아니에요. 저들은 전문적인 사기꾼들이었어요. 전과 기록도 여러 건 있었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우는 제 이름을 우연히 신문 기사에서 보고 접근했다고 해요. 은퇴 교사들의 모임에 관한 기사였는데 거기에 제 사진과 함께 30년 경력의 국어 교사라는 소개가 있었답니다. 태우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위조했고 IT 회사도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실은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홍명자와 소현이? 네. 홍명자 씨는 태우의 실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소연은 태우의 여자친구였어요. 세 사람이 팀을 이뤄 노인들을 속여왔던 거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제 마음은 더욱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을 정리하고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며 저를 돌봐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출을 꺼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어리석은 노인네라는 시선으로 볼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 이렇게 계속 집에만 계실 건가요?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를 거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 내일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준호는 저를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지훈과 함께 3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이분들이 태우에게 속았던 다른 피해자들이에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시작되자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외로움, 같은 수치심을 경험했고 같은 방식으로 속아 넘어갔거든요. 저는 6개월 동안 모은 돈을 다 털렸어요. 63세인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전 결혼 반지까지 뺏겼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인데 72세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바보였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노린 거예요. 70세인 이 여사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대화는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부끄러움 뒤에 숨는 것보다 이 경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퇴원 후 지훈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인 대상 사기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었고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선생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지훈아, 내 얼굴은 가려줘. 하지만 이야기는 솔직하게 할게. 촬영장에 들어서는 순간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랑 대화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훈의 따뜻한 격려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30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쉽게 속아 넘어갔어요. 인터뷰는 3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우와의 만남부터 결혼, 투자, 그리고 최종적인 배신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이 인터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저는 혼자 집에서 TV를 켰습니다.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목소리와 이야기는 그대로였어요. 화면 속에서 제 경험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많은 분들이 연락해 오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덕분에 비슷한 사기를 미리 알아차렸다고 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부끄러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동네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고 도서관에도 가게 되었어요. 준호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밖에도 나가세요? 응, 이제 괜찮아.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고 가끔 옛 동료들도 만나고 있어. 태우 일당의 재판은 6개월 후에 끝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제가 얻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선생님, 다큐멘터리가 시청자상을 받았어요. 정말 그게 다 내 노력 덕분이야, 지훈아.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의 용기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30년간 해온 일도 결국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베란다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작년 이맘때는 태우와 재혼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혼자지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우에게 투자했던 돈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고 집도 지킬 수 있었어요. 경제적 타격은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제 자존감을 되찾았다는 점이었어요. 오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집에서 글을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훈의 권유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짧은 에세이도 몇 편 썼어요. 노년의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동네 소식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3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손자인 준호와 화상통화를 자주 하게 되었어요. 이전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에서 외로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자를 잃거나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그 외로움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내리는 결정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던 거죠.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외로움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노년의 삶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황혼기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삶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같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